안녕하십니까. 출장 방수 및 방석 공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수 및 방석 공사는 우리가 보시면 자 먼저 아스팔트 방수 개념이 나옵니다. 아스팔트 방수. 이 아스팔트 방수는 아스팔트 재료를 이용해서 방수하는 것이 바로 이 아스팔트 방수 개념이 되는데, 그래서 이 아스팔트 방수를 보통 우리가 이런 것을 얇은 막을 이용하는 걸 보통 멤브레인 방수라고 칭합니다. 멤브레인 방수 또는 피막 방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얇은 막을 이용해서 방수 효과를 가지는 걸 총칭해서 멤브레인 방수, 피막 방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이 아스팔트 방수라든지 또는 계량 아스팔트 방수라든지 계량 아스팔트 방수나 아니면 시트 방수, 시트지가 부착하는 시트 방수나, 그리고 도료를 갖다가 하는 우레탄이나 이런 에폭시 같은 도료로 바르는 이런 토막 방수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멤브레인 방수, 피막 방수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아스팔트 방수는 아스팔트 이제 재료 가지고 이 방수를 가지는 거죠. 방수를 하는 것이 되는데, 자, 그러면 이 아스팔트 방수에는 그 특징 나오죠. 방수가 확실하고 쭉 나옵니다. 공사비 비싸고 결함부 발견이 어렵고 수리 범위가 강범위하죠. 그런 이 아스팔트 방수의 그 재료적인 측면을 보시면, 그래서 이 아스팔트 방수는 의외로 이런 재료적인 측면이 시험에 자주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보시면 아스팔트가 나오고 있고요. 아스팔트. 이 아스팔트는 일반적으로 여기 스트레이트 아스팔트하고 이 블론 아스팔트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이트 아스팔트가 있고요. 이 스트레이트 아스팔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블론 아스팔트. 보통 이 스트레이트 아스팔트의 경우는 보통 이 원유를 갖다 석유를 많이 정제 과정에 나온 찌꺼기가 바로 얘가 되는데, 보통 이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는 반액체 상태입니다. 반액체로 나온 거예요. 반액체. 반액체다 보니까 연화점이 낮은 거예요. 연화점이 낮고요. 연화점이 낮고, 그 다음에 연화점이 낮으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화점이 낮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 보니까 외기나 이런 충격저항 능력, 이것이 약해요. 이런 것이 떨어집니다. 이런 것이 단점이고, 그래서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를 갖다가 가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를 가열해서 공기를 불어넣어서 방고체화 만든 게 바로 블론 아스팔트입니다. 부풀린 아스팔트다 이거죠. 이제 이 블론 아스팔트, 얘가 반고체로 만든 것이 블론 아스팔트입니다. 그래서 이 블론 아스팔트는 연화점이 높고요. 외기나 이런 충격 저항 능력이 큰 것이 특징입니다. 나머지는 스트레이트 아스팔트가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블론 아스팔트 제외되는데, 근데 이 블론 아스팔트가 이 유동성적인 측면이 떨어지니까 이걸 가공한 겁니다. 여기에다가 동식물성 유지를 넣고 강분말질 섞어가지고 만든 것이 바로 뭔가 하면 더 첨가해서 더 추가해가지고 만든 게 여기 보면 아스팔트 컴파운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스팔트 컴파운드는 그래서 얘가 최고 우량품입니다. 최고 우량품. 그래서 이 최고 우량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좋은 거예요. 연화점도 좋으면서 연화점도 높으면서 보통 침입도도 큰 거예요. 침입도도 커요. 그래서 연화점이 보통 100도씨 이상이 되고요. 침입도도 보통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한 15에서 한 25 정도가 됩니다. 침입도도. 그래서 침입도도 좋은 것이 아스팔트 컴파운드입니다. 그런데 가격은 좀 비싸다는 거죠. 그런 측면이 가장 좋은 품질이 이 아스팔트 컴파운드입니다. 아스팔트 재료는 보시고, 그다음에 그때 두 번째 보시면 이제 아스팔트 프라이머가 나오는데, 이 아스팔트 프라이머는 바로 접착 재료라고 보시면 된다. 교착제입니다. 그러면
콘크리트 구조체하고 아스팔트를 부착을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아스팔트 프라이머입니다. 그러면 이 아스팔트 프라이머는 블론 아스팔트 가지고 만들어지는 거면 얘는 목적은 부착력 증가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프라이머는 부착력 증가를 위해서 쓰는 게 아스팔트 프라이머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착력 증가하고 방수 성능 좌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이 아스팔트 프라이머적인 측면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이 아스팔트 프라이머는 블론 아스팔트 50%입니다. 블론 아스팔트 50%하고 휘발성 용제 50%를 섞어서 만든 겁니다. 휘발성 용제 50%하고 섞어서 만든 것이 프라이머, 얘는 접착재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수지가 아스팔트 펠트하고 아스팔트 루핑이나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그러면 이 방수지가 아스팔트 펠트나 루핑 만드는 공정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죠. 그래서 아스팔트 루핑이 좀 톡톡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루핑하고 이 펠트는 두루마리 제품으로 제작이 됩니다. 자, 이 방수지는 두루마리 제품으로서 보통 폭이 1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 펠트가 좀 길게 나옵니다. 두께가 얇기 때문에 42m 나오고 루핑은 대략 21m 전후로 나옵니다. 두껍기 때문에 이게 좋은 제품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레깅스면 아스팔트 펠트는 레깅스, 일반 레깅스고 아스팔트 루핑은 기모 있는 레깅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좋은 제품입니다. 두껍습니다. 그래서 이 펠트, 이 방수지는 그래서 보통 이제 겹친 길이가 자, 이 겹친 길이가 보통 10cm 이상이 돼야 됩니다. 겹친 길이가 자, 옛날엔 이게 9cm였는데 지금은 10cm로 바뀌었고요. 상하 좌우 모두 10cm 이상 우리가 합니다. 그리고 이때 자, 그 겹치는 방법은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직교형 개념이 있고요. 그다음에 평행형 개념이 있고 평행형이 있고 그다음에 비늘형이 있습니다. 비늘형에서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직교형의 경우가 얘가 가장 유리합니다. 가장 유리한 것이 바로 직교형이고 일반적인 것은 평행형입니다. 일반적인 것이 평행이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스팔트 펠트 루핑에 대해서 이 보관적인 측면. 보관은 보통 자 장판지어 같아서 세워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세워서 보관을 보통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두도록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스팔트 방수층의 층별 공사가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런 것은 자 아스팔트는 현재 보시면 몇 겹이라고 하는 건 방수지가 몇 겹 들어간 일에서 몇 겹입니다. 그래서 아스팔트 그 층으로 이야기하고 층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몇 겹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층과 겹은 그 시공을 하면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 넘겨보시면 그 공법이 나오죠. 공법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기 전에 그 용어에서 침입도 나옵니다. 아스팔트의 자 경도죠. 연도. 그래서 아스팔트가 자 모체 침입에 들어가는 비율 침 가지고 비카침이라는 특수 침을 이용해서 저 간입량을 측정해 가지고 우리가 나타냈다고 해서 침입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침입도는 아스팔트가 얼마나 무르냐 딱딱하냐 나타내는 것이 침입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침입도가 자 좋으면 여러분들이 이겁니다. 좋은 아스팔트라 보면 되겠어요. 침입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스팔트가 좋으냐 나쁘냐 아스팔트의 양부 판정 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방수용 아스팔트에서는 바로 침입도입니다. 좋으냐 나쁘냐 판정할 때 이게 침입도가 제일 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음이 연하점이 됩니다. 연하점 개념입니다. 그런데 방수용 아스팔트는 우리가 마모도는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침입도를 고려하게 됩니다. 그 점을 명심해 두시고 그래서 이제 침입도는 자 한랭지가 보통 큰 걸 써줍니다. 한랭지가 대략 20에서 30을 쓰고요.
온난지가 10에서 20을 쓰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는 보통 15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난지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랭지가 보통 큰 거를 써주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특히 옥상 방수층이 지하실 방수층보다 큰 걸 써야 됩니다. 지하실 이 방수보다 옥상 방수, 지붕 방수가 지하실 방수보다 옥상 방수가 침입도가 큰 걸 씁니다. 침입도가 큰 것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는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두시고요. 봐두시면 됩니다. 자, 공법적인 측면에서 이제 바탕 고르기를 해줍니다. 바탕을 먼저 골라주고 나서 이 바탕은 일반적으로 저걸 의미합니다. 아스팔트는 평활해야지 부착이 잘 되겠죠. 그래서 바탕 처리를 들어갑니다. 그럼 구조체가 있을 때 제일 먼저 바탕 처리 공사를 먼저 바탕을 평활하게 해서 바탕 처리를 우리가 해주게 되는 겁니다. 바탕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구석이나 모서리는 둥글게 면적기를 해준다는 측면을 기억하시고, 둥글게 면적기 해야지 아스팔트 부착을 잘 되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것이 완전 건조가 되면 바탕 처리가 완전 건조된 상태에서 우리가 아스팔트 방수층 시공을 들어가게 됩니다. 아스팔트 방수층 시공을 합니다. 아스팔트 이 방수층을 하게 되는데, 이 아스팔트 방수층은 6층, 8층, 이렇게 10층 해서, 이렇게 아스팔트 방수층은 이렇게 나눕니다. 6층, 8층, 10층으로 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아스팔트 방수층이 제일 먼저 제1층에 하는 것이 바로 그 개념이 됩니다.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먼저 깔게 되는 겁니다. 앞에 나온 것처럼. 그래서 1층 부분이 와서 아스팔트 프라이머. 이 접착제도를 깔게 되면 보통 제곱미터당 0.4리터 정도 우리가 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2층에다가 무엇을 하는가 하면 아스팔트입니다. 그러면 짝수층에는 아스팔트를 갑니다. 이 아스팔트 도포를 하고 그 사이에다가 방수지를 깔아주는 거예요. 그럼 3층에 바로 아스팔트 펠트 쓰면 돈 많으면 루핑 써도 되고요. 그리고 4층에 다시 아스팔트입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 5층에 또 뭔가 하면 방수지 넣어주면 아스팔트 펠트 까는 거예요. 그 아스팔트 펠트 깔 때 좌우 겹친 폭은 상하 좌우 10cm, 옛날은 이게 9cm였는데 10cm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6층이 바로 아스팔트 도포하는 겁니다. 계속 이 소정 횟수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6층을 깼을 때 이겁니다. 방수지가 사이에 2겹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6층은 2겹 조립방수라고도 칭하고요. 그러면 8층에 했다. 그러면 3겹 조립방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아스팔트 방수층 시공하면 펠트 가지고 이렇게 했을 경우, 루핑은 좀 두껍기 때문에 펠트 가지고 얇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대략 20mm 전후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아스팔트 방수층을 하고 그 위에다가 보호모르타층을 하고 보호층 공사를 하고 거기다 콘크리트를 탓을 합니다. 그래서 누름층 콘크리트를 탓을 하게 됩니다. 누름층을 시공을 하고 그 위에 마감층이 보통 가게 됩니다. 마감층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아스팔트 방수는 굉장히 복잡습니다. FM은 이겁니다. FM은 이고 그래서 이 보호 누름층을 꼭 공사를 해줘야 됩니다. 아니면 방수층이 오랜 세월이 들뜹니다. 이것이 바로 아스팔트 방수 개념이 됩니다. 자,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래서 아스팔트 방수는 다층 방수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몇 겹 조립 이렇게도 칭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바닥은 이렇게 누르고 이제 벽면은 꼭 콘크리트로 누를 필요 없고 이제 누름 벽돌을 써서 누름층을 시공도 합니다. 그렇게 간략히 알아두시고 그리고 나서 이
콘크리트의 누름층이 균열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축줄눈을 두는 거예요. 신축줄눈. 그래서 이제 신축줄눈은 보통 어떻게 두는가 하면, 여기 이제 신축줄눈을 이 부분에 둬가지고, 신축줄눈을 우리가 두게 되는데, 신축줄눈은 보통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자, 이게 옥상이라고 치가, 여기 난간벽이 있습니다. 파라펫이 있을 때, 보통 일정한 거리가 떨어져서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때 여기 개념이 보시면, 자, 여기에 이제 줄눈 두는데 보통 어느 정도 떨어지는가 하면 0.6에서 1m 정도 떨어져서 보통 설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격은 얼마 되는가 하면 3에서 5m 내외로 설치가 됩니다. 3에서 5m 내외, 4m 전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알아두도록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시멘트 액체 방수는 일반적으로 자, 시멘트하고 보통 자, 시멘트 재료하고 방수액을 이용해서 방수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아스팔트 방수층도 여러 개이기 때문에 자, 어디로 누수가 되는지 결함부 발견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 이거고, 그 다음에 이 시멘트 액체 방수는 자, 멤브레인 방수법이 수밀하게 해서 방수 효과를 가지는 거죠. 시멘트 액체 방수. 그러면 이 시멘트 액체 방수의 개념은 자, 이겁니다. 재료가 이것을 쓰는 겁니다. 자, 방수액 개념하고, 자, 그 다음에 시멘트, 자, 풀. 보통 페이스트라고 합니다. 시멘트 페이스트. 자, 이 시멘트 풀입니다. 시멘트 풀. 그리고, 자, 저걸 생각하죠? 모르타르 쓰는데, 이때, 방수 모르타르 형태를 많이 씁니다. 방수액을 넣어서 나중에 비벼주죠. 이 재료를 써서 방수하는 게 시멘트 액체 방수입니다. 그럼 시멘트 액체 방수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문제가 이거죠. 얘는 이 재료를 활용하다 보니까 이 구조체도 콘크리트 구조체고 방수도 시멘트 제품을 쓰다 보니까 모체가 균열 가면 얘는 당연히 균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모체 조성에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모체 조성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돼요. 모체가 균열 가면 방수층도 당연히 균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얘는 정직합니다. 시멘트 액체 방수는. 그래서 균열감 부위가 보수계수 발견이 굉장히 용이한 것이 시멘트 액방입니다. 그래서 공법도 간단하고요. 그리고 다른 그래서 아스팔트 방수에 비해서 돈은 적게 드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알아두실 것이 외기에 대해서 굉장히 직감적인 것이 시멘트죠. 그래서 시멘트 방수는 직감적이고 아스팔트는 그렇지 않고, 그 다음에 얘는 보수가 쉽습니다.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에 국부적 보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같은 재료니까 이것이 마감 역할을 하면 되기 때문에 보호 누름층은 안 해도 무방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거 신축성이 적기 때문에 균열이 생기기 쉽죠. 그래서 방수 면적이 크게 되면, 방수 면적이 클 때는 신축 줄눈을 우리가 일정 간격으로 우리가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용은 이 아스팔트 방수가 많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시멘트 액체 방수는 그러면 모래가 너무 고온 모래를 쓰면 균열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온 모래는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아스팔트 방수는 아스팔트 부착을 하기 때문에 밖에가 건조가 안 되면 이 방수층이 들 때요. 그래서 그거는 바탕이 완전 건조 상태이지만 보통 시멘트 액체 방수는 반건조 상태에서 바로 공사를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하실 방수가 나오는데, 자, 이 지하실 방수 개념은 자, 안방수와 바깥방수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죠. 구조체 내부에 방수했느냐, 구조체 외부에 방수했느냐에 따라서 안방수, 바깥방수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안방수하고 바깥방수는 서로 반대의 개념이 되니까 여러분들 하나만 정확히 해두시면
방수는 바깥 방수와 안 방수가 해결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깥 방수는 구조체의 바깥 부분에 방수를 하는 것, 이것이 바깥 방수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바깥 방수의 개념이 되는데 우리가 알아두실까? 그러면 자, 이겁니다. 지금 현재 외벽 구조체가 있을 때 지금 현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자, 이겁니다. 자, 이 바닥을 이중 슬래브 형태로 보통 해서 바깥 방수의 경우는 보통 이렇게 처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중앙에서 이제 물이 생기는 것을 밑으로 이제 배수관을 통해서 이렇게 밑으로 뺍니다. 빼가지고 여기도 배수관을 상호 연결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놔가지고 위에 통기관 이렇게 설치해 놓고요. 통기해 놓고. 그럼 이렇게 해서 물이 모이면 나중에 퍼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슬래브가 이런 형태로 구조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조체가 있을 때 방수층 시공을 갖다가 구조체의 외측에다가 이 방수층을 시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 방수라고 칭하는 거예요. 바깥 방수. 이 부분에 자 구조체의 외부 부분에 방수를 해주는 거예요. 방수층 시공을 갖다가 구조체 외부에다가 해주는 거예요. 방수층을. 그래서 바깥 방수라고 칭합니다. 바깥 방수. 그러면 구조체 만들기 전에 그 밑에가 방수가 바탕이 먼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방수 바탕이 만들어져야지 방수 공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방수 바탕이 되는 것이 얘가 방수 바탕 조성을 방수 바탕을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이것이 보통 미창 콘크리트가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야. 미창 콘크리트가 바로 방수 바탕이라는 개념을 간단히 알아두시고, 그래서 미창 콘크리트 들어가기 위해서 밑에 뭐 잡석 다짐은 하겠죠. 근데 이 잡석 다짐이 방수 바탕은 아니고요. 잡석 지정. 그래서 이제 이 잡석 다짐은 해놓고 그 위에다가 미창 콘크리트 이것이 방수 바탕이 되는 거야. 그래서 방수 바탕 조성이 되고 나서 이걸 방수 바탕이 꼭 먼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닥 방수층을 시공합니다. 바닥 방수층 시공하고 나서 바닥 구조체 본공사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바닥 구조체 시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본공사가 진행되기 이전에 자 방수층 조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방수 개념이 됩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요.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수층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는 이겁니다. 이걸 구조체를 먼저 하고 방수층 시공하고 보호 누르면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무방합니다. 해주면 좋고요. 그래서 얘를 먼저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먼저고, 그 다음에 여기 작업 여유 공간이 없으면 방수 바탕을 만들어서 방수를 하고 구조체를 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수가 바깥 방수. 그래서 지하실에 물이 새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이중벽 형태라고 이중 슬라브 형태에서 물을 빼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이 안 새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얘가 수압에는 강합니다. 외부에 있다 보니까 큰 수압에도 견딜 수 있는 것이 이 바깥 방수입니다. 그래서 경미한 거는 안방수 할 수 있지만 큰 수압이 작용하거나 이럴 경우 대규모는 거의 다 이 바깥 방수 형태로 갑니다. 그래서 바깥 방수가 시공이 어려우니까 시설비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 것이 바깥 방수입니다. 그리고 얘는 보호 누름을 안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안방수 반대니까 보호 누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 방수 바탕을 조성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안방수는 구조체가 방수 바탕이 되니까 방수 바탕을 별도로 조성해 줄 필요가 없는 것이 바깥 방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측면을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간단히 두 가지를 비교해서 공부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그 다음에
옥상 방수에서는 자, 뭐 저 개념을 알아두시면 되겠죠. 두 번째. 자, 침입도 옥상 방수는 요거는 저거하고 비교해서 2번 앞에다 쓰시고요. 그래서 무조건 지하실 방수하고 비교해서 이 지하실 방수보다 옥상 방수는 침입도가 크고 연화점도 높은 것을 사용을 해 주신다는 것, 그 점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다 시트 방수는 자, 이거죠. 아스팔트 방수가 다층인데 이것을 간편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시트 방수라고 보시면 된다. 그러면 시트 한 장을 붙여서 방수 효과를 가진 게 바로 되는데, 보통 뭐 합성 고무계가 있고 뭐 합성 수지계, 비닐계죠. 그런 게 수지계 계통도 있고 보통 우리가 뭐 고무계 이런 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래서 이거는 보통 아스팔트 방수보다 작업이 빠르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겁니다. 복잡 부위 올록볼록한데 이런 데는 자 쉽게 여러분들 시트지 뭐 테이프 같은 거 부착한다 생각하면 돼. 그런데 붙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잡 부위 이런데 시공이 조금 어렵다는 거. 그리고 접합부에 자 이런 단점이 생긴다는 것, 위험하고 불량률이 좀 높다는 거, 이런 것이 단점입니다. 그리고 얘는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공장에서 제품으로 생산되니까 이는 방수층 두께나 이런 것은 일정하죠. 규격화 균질화되어 있고 아스팔트 방수보다는 간단해진다는 거죠. 그런 특징이 이 시트 방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시트 방수는 보통 할 때 뭐 이렇게 이런 걸 이렇게 있는 것을 보통 겹침위험이라 하죠. 이렇게 겹침위험은 5cm 정도 겹쳐주면 되겠고요. 이렇게 이어가고 위에다 이제 맞대어주면 이게 맞대니엄인데, 맞대니엄은 보통 10cm 정도 우리가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겹치기는 그렇게 가주면 되겠고요. 보통 그래서 이제 바탕 처리를 해놓고 나서 바로 아스팔트 프라이머 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접착제 칠을 하고요. 그 위에 이제 시트 붙임을 하는데, 시트 붙임은 항상 특수 부분에 보강 시트를 먼저 붙이고 일반 시트, 평탄부 시트를 우리가 평면부 시트를 부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속옷을 특수 부분 옷을 먼저 입고 겉옷을 입죠.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시트가 먼저 붙이는 게 아니라 보통은 고무계는 거의 대부분이 저거로 한다. 그래서 먼저 자 특수분 시트를 붙이고 나서 보강을 해두게 됩니다. 근데 저 합성 수직의 전면 접착 공법은 예외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예외로 이제 일반 시트 붙인 후에 이제 보강을 해주는 경우인데, 그래서 합성 수직에만 예외고 기본적으로는 먼저 보강 시트가 먼저 진행된다는 것을 개념을 알아두시면 되고, 그다음에 뭐 실제 나오죠. 실은 보통 이런 뭐 접합부나 이런 부분에 이제 틈사 이런 부분에 한 걸 보통 실제라고 하죠. 그러면 실제는 뭐 코킹이나 뭐 실리콘 이런 거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가스켓 나오는데 뭐 게스켓 발음상은 게스켓이지만 보통 가스켓이라 하죠. 유리를 고정하기 위해서 쓴 것이 보통 교수님들이 가스켓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게스켓도 쓰고 가스켓 이렇게 쓰는데, 이 가스켓은 일반적으로 저거죠. 고정하기 위해서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보통, 자, 이 정형 제품이죠. 정형 제품. 부정형 제품이었고요. 얘는 고무 제품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형 제품이고 부정형 제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정형 제품으로서 보통, 중앙부부터 이제 모서리로 이렇게 끼워 나가야 됩니다. 약간 길게 잘라서. 중앙부부터 모서리로 이제 끼워 나가야지, 모서리에서 이제 중앙부로 절대 끼워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간접 방수의 드라이 에리어, 뭐 방섭층 이중벽, 이런 것들이 간접 방수에 해당된다는 측면을 자,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간접 방수는 자, 뭐 그 중에서 뭐 드라이 에리어 개념을 조금 정리하세요. 드라이 에리어, 지하실 외벽 부분에다가 공간을 둔 거죠. 근조 공간을 두는 것을 보통 드라이 에리어라고 칭합니다. 드라이 에리어. 그래서 그 지하실 외벽 부분에다가 앞부분에다 근조 공간, 드라이가 근조고 에리어 공간 아닙니까? 그러면 앞쪽에다가 이렇게 벽을 조성을 해가지고 지하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지하실이 이렇게 있을 때, 지하실 개념에 있을 때 보시면 여기 이제 창호를 두면 자 이겁니다.
자, 현재 이 개념이 됩니다. 이제 태양빛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최강이. 그래서 이제 지하실에 이런 최강이라든지 또는 한기나 이런 통풍, 한기를 할 수도 있고 통풍이라든지 이런 방수나 이런 방습사 앞에다가 공간을 둔 겁니다. 이 근조 공간, 드라이 에리어, 그 약자 DA를 쓴 거죠. 이 공간, 외벽 부분, 지하실 외벽 앞부분에다가 근조 공간을 둔 것을 드라이 에리어라고 칭합니다. 간략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이것이 간접 방수에 해당이 된다 알아두시고, 그리고 방섭청은 지면에서 스며오는 습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게 방섭청이죠. 그래서 방섭청은 저거를 꼭 기억하시면 된다. 방섭청의 설치 위치는 자, 지표면보다 낮은 곳은 안 됩니다. 높은 곳에 설치한다는 개념을 우리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밀 콘크리트 정도 간단히 보겠습니다. 수밀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자체를 밀실하게 해서 방수 효과를 가지는 게 수밀 콘크리트라고 보시면 된다. 그러면 콘크리트가 수밀해야 되니까 배합비는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1대 2대 4의 배합비하고 물 시멘트비는 적어야 되겠죠. 물 시멘트비는 50% 이하가 되겠죠. 60%는 너무 크고요. 수밀 콘크리트는 그 오타가 맞춰진 것 같네요. 그래서 물 시멘트비는 50% 이하, 50% 이하로 해 주시면 됩니다. 고강도 콘크리트나 이런 것은 기본 50% 이하가 되겠죠. 50% 이하. 그래서 간략히 우리가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밀실한 콘크리트를 많으니까 적정한 진동 다짐해주고 재료 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분 보양을 해주는 것이 수밀 콘크리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도막 방수, 도료를 발라가서 방수 효과를 가지는 게 도막 방수가 되겠죠. 근데 이 도막 방수는 일반적으로 칠할 때, 자, 이 방수제 도포할 때, 이 방수제를 도포할 때 보통 이렇게 처리해야 됩니다. 치켜 올린 불을, 자, 이런 특수 부분을 먼저 해야 돼요. 치켜 올린 불을 먼저 이런 등을 갖다 여기 먼저 진행 하고 나서 이 평면부로 진행을 해야 돼요.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석이나 이런 데 먼치라고 이 평면부를 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진행이 된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방수제 도포는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도막 방수도 멤브레인 방수법에 속하죠. 근데 다른 방수보다가 장점이 뭔가 가볍다는 거예요. 경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주위에 여성분도 있는데 얼굴이 화장하고 얼굴이 무거워서 축축 처진다 하는 사람이 있나 보십시오. 없죠? 그래서 경량 가볍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공이 쉽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많은 여성분들 있죠? 화장 잘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제할 때 있죠. 이 섞을 때만 보통 경화제하고 같이 섞여 있거든요. 그거만 이제 기계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형태죠. 이 도막방수. 그래서 이 도막방수는 그래서 유제형, 용제형도 있고, 그다음에 에폭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제형은 일반 수지제를 이제 에멜전형이라고 하고 이제 액체형을 바른 게 유제형이고, 그다음에 용제형은 보통 솔벤트형이라고도 하는데 솔벤트형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이 솔벤트가 사실 휘발성 용제잖아요. 그래서 합성 고물을 이 휘발성 용제인 솔벤트에 녹인 도료를 바르는 것이 바로 용제형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이야기하는 우레탄 방수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옥상 같은 데 보면 녹색으로 칠해 놓은 거 있죠? 걔가 바로 우레탄 방수입니다. 이 용제형이 됩니다. 근데 얘가 휘발성이다 보니까 밀폐된 공간에 쓰면 위험합니다. 인화성이 있기 때문에 폭발 위험이 있죠. 누가 담배 불거나 전기 스파크가 일어나면.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밀폐된 지하실과 같은 장소에 사용하지 말고 건물 내에 사용할 때는 문을 오픈시켜 놓고 우리가 해 주셔야 됩니다. 용제형.
그리고 그 간단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에폭시계가 에폭시 수지를 발라서 하는 건데, 에폭시 수지는 뭐, 내마모성 이런 건 좋습니다. 문제가 이거죠. 에폭시는, 자, 이 신축성이 없다는 거예요. 굳으면 딱딱해지겠어요. 신축성은 없고. 근데 접착력은 좋아요. 얘가 항공기 접착제도 에폭시 수지니까. 그래서 그 개념상은 좋지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겁니다. 그다음에 내구성이 좀 떨어져요. 내구성이. 그래서 태양이 비치는데 직접 사용하면 수명이 짧아요. 그래서 보통 에폭시 수지는 마트나 이런 백화점 같은데 지하 주차장에 보통 해놓은 것이 에폭시 수지라고 보면 됩니다. 우레탄이 보통 에폭시에 비해서 1.8배 정도 가격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봐두시고, 그래서 이제 그 측면을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공장 바닥 같은 데 있는데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에폭시 방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 측면 한번 봐두고요. 그래서 봐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때 여러분들 이겁니다. 에폭시 이제 도막 방수는 그냥 단순 도포만 하는 것, 방수 도료를 다는 이제 공법이 자,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코팅 공법이 있고요. 코팅은 단순하게 도료만 발라서 하는 걸 코팅 공법이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공법 중에 라이닝 공법은 보강포를 대주고 하는 거예요. 망상, 유리섬유나 합성숙류 같은 이 망상의 포, 이 망상포, 이 보강포를 갖다가 자 보강해주는 포를 대주고 해줍니다. 보강포를 설치해가지고 이제 도료 도포하는 거야. 이걸 먼저 설치해놓고 방수 도료를 갖다가 바르는 겁니다. 방수제를 이렇게 도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라이닝 공법입니다. 그래서 라이닝 공법이 좀 돋습니다. 그러면 이 보강포를 대주면 보통 균열자도 이제 경감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방수 이제 도료 두께가 좀 일정해져요. 그리고 경사부지에서 이 도료가 흘러내리는 걸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보강포를 대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위는. 그래서 여기 좀 더운데 비용이 좀 더 들겠죠. 보시면 되고. 이때 이 보강포 겹침폭은 보통 5cm 정도를 해줘요. 5cm고. 50mm, 5cm 정도 해줍니다. 50mm. 그리고 방수제 이 겹침폭은 겹쳐 바르기는 우리가 10cm 개념이 됩니다. 이거 겹쳐 바르기는 10cm가 되고 100mm가 됩니다. 그래서 간략히 한번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단열과 방음적인 측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열과 방음. 단열은 보통 열의 이동을 방지해 주는 게 연료의 이동을 차단하는 게 단열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단열재 고려 시 선정사항이 있습니다. 밀도가 작은 거, 경량해야지 단열 능력을 줘. 밀도가 크다, 밀실하다, 비중이 크다 이러면 단열 능력 거의 떨어집니다. 보통 단열재는 거의 가볍습니다. 공극이 많아야 되니까. 그리고 공기가 자유롭게 드나드는 것은 오히려 성능을 저하시키죠. 그래서 이 정지된 공기 상태로 만들어주는 게 단열의 성능에 효과적이죠. 그래서 최근에 진공 단열재 같은 게 나오죠. 그 진공 단열재는 일반 단열재보다 엄청나게 좋은 겁니다. 최소 8배 이상 단열력이 우선 8배에서 한 12배 정도 차이가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 수분이나 습기를 흡수해서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흡습을 하면 안 돼. 단열재가 흡습하면 단열 능력이 떨어져요. 열의 이동을 많이 해주니까 저항력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그리고 마감재를 표면 처리한 것을 골라주시고, 그 다음에 높은 온도를 받는 곳에 사용한 단열은 불연성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고온에 견딜 수 있는 것도록 우리가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체 해가 없어야 되겠죠. 변질 변형은 되지 않아야 되죠. 그리고 가공하기 쉬운 형태가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용적인 측면도 있겠죠. 그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열관류율은 적어야 되고, 열관류 저항값은 큰 것이 좋은 거죠. 단열재상 우리가 좋게 됩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열재가 흡습하면 열의 이동이 크기 때문에 저항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효과가 없다는 측면을 봐두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밑에 보면 이제 재료가 쭉 나오는데, 거기서 열전도율 개념이 나오고 있죠? 열전도율이 쭉 나오는데, 그래서, 쉽게 밀실하고, 무거우면 보통, 열전도율은 크고요. 밀실하지 않고 이제 덜 하면 열전도율이 밑으로 갈수록 이렇게 적어집니다. 그래서 뭐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눈으로 확인해가지고 누가 무거운지 누가 밀실한지 그런 걸 생각해서 자, 이 열전도율은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 측면으로 우리가 봐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을 겁니다. 그 측면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단열재 시공이 나오는데 그래서 벽체 바닥 개구부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단열하고 관련돼서는 지금 법적으로 이제 단열재 시공 부위적인 측면을 우리가 살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에서 에너지 절약을 하기 위해서 자, 이제 단열재를 이제 법적으로 설치하는 데가 여기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단열재 시공해야 되는 부위가 자, 거실의 외벽 부분에 단열재 시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거실의 외벽. 그 다음에 최하층. 자, 최하층 거실에 있는 바닥. 바닥 부분 있죠? 여기에 단열재 쓰입니까? 그 다음에 최상층에 있는 자, 거실의 반자미 자, 이 지붕, 반자나 지붕은 우리가 설치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법이 바뀌어서 현재 여기 되겠죠. 바닥 난방인 청간바닥. 바닥 난방인 청간바닥 부분에 이 단열재를 시공을 해줘야 됩니다. 특히 이 바닥 난방인 청간바닥에 대해서 이거는 어느 지방이나 똑같습니다. 중부 지방이든 제주도가 되든 남부 지방이 되든 다 청간바닥인 이 단열재 두께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청간바닥이니까. 그래서 이제 단열재 등급상 단열재 등급을 가나다라로 나눕니다. 4등급으로 나누는데 자, 열관류 저항이 가장 큰 것이 가등급, 제일 좋은 것이 가등급으로 놓습니다. 그래서 이 가등급일 때는 보통 두께가 30mm 이상을 해야 돼요. 근데 나등급일 때는 35mm 이상 하고요. 그 다음에 다등급일 때는 45mm입니다. 그리고 라등급일 때 50mm 이상 해야 됩니다. 이것이 단열재 두께입니다. 다른 부분은 다 틀리기 때문에 지방마다 단열재 두께가 요거는 어디에서나 같습니다. 어디나 동일합니다. 단열재 두께가 남부지방이든 중부지방이든 제주도든 청간바닥의 바닥 난방인 청간바닥은 실의 어떤 건물의 용도든 관계없이 다 설치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개구부적인 측면은 우리가 이제 뭐 이중창이나 삼중창 이런 거 시공해주고 그 다음에 기밀성 창호를 해주면 되겠죠. 기밀성 창호. 그래서 기밀성 창호를 해야지 에너지 손실이 틈새 바람이나 극간풍이 없기 때문에 에너지 손실이 적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밀성 창호를 설치를 해준다든지 유리는 복층유리나 로이 복층유리 같은 이런 고단열 유리 형태를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절약할 수 그런 측면상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관 같은 데 있죠. 로비나 이런 데 큰 공간에는 우리가 회전문이나 방풍실 이중문 형태를 설치해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단열상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 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풍소랑 같은 거 있죠. 이 방풍 목수죠. 그럼 우리가 문풍지를 달거나 이런 것들이 바로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이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